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초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더 넓고 더 두텁게란 원칙 속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월 소득이 327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금액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총 추경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백신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65세 이상의 고령층 국민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 높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접종 시기 3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백신 확보 물량인 7,9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예상했을 때 70%인 3,500만 명이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 2배가 넘는 충분한 양이 확보된 것으로 백신에 대해 추가 물량 확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도심 속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의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멈춰 섰다고 그럽니다. 차량 지붕은 물론이고 문짝, 범퍼 등 찢겨나간 차체가 인근 상가로 날아들었다고 하고요.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실내 장식 공사에 쓰이는 휴대용 부탄가스 10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잘 알고 계시죠? 이 차박 캠핑 때 사용하는 에어 매트리스와 또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이 안전 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합성 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계가 가정용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최대 290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 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점차 올라서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좋으므로 공기질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과 충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날이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오후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면역력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포츠계의 지금 그 폭행, 폭력 논란 네. 이게 이제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배국의 이대영, 이재영 자매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스포츠계에서 끝나나 했는데 연예계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폭력 이 말을 저는 사실 이제 쓰고 싶진 않은데 이게 미투, 비투에 이어서 지금 핫투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학교 폭력 나도 당했다라는 건데 일단 처음에 제기된 거는 드라마 스토브리고 경이로운 소문 통해서 청춘 스타 반열에 오른 조병규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배우 박혜수 씨, 김혜수 씨 또 걸그룹이죠. 여자 아이들의 그 멤버 수진 씨, 또 트로트 가수 진혜성 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배우, 아이돌, 트로트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연예계에도 이 학투라고 표현되는 학교 폭력 문제가 번진 상황입니다. 네, 스포츠계에서 연예계까지 번진 이 학투 불씨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선 먼저 학투의 시작점이 된 스타는 누군가요? 네, 저희가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폭로를 처음부터 저희가 100% 믿으면서 읽기보다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분명히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가장 처음 폭투가 터진 것은 바로 배우 조병규 씨였었는데요. 이 조병규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올린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 학폭을 폭로한 이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개된 확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병규 씨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글을 올렸는데 이 본인 행위가 불법 행위,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하는 건 줄 알게 됐고 또 소속사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인식하게 돼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한다. 허위글을 모두 삭제하겠다 이렇게 확약했다고 그 내용을 소속사가 공개했습니다. 네. 조병규 씨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일단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조병규 씨가 23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간의 심정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처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글이 올라왔을 때 너무 당황해서 몸이 굳고 억울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바로 다음날 선처를 호소하는 연락이 온 이후에도 이 억울한 감정을 떨쳐내기가 힘든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동창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이 실제 동창생의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끝으로 사진과 말 몇 마디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오해를 받는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익명성의 이 허위 제보 그리고 악의적인 글들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고 전부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니까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학투 논란에 마냥 침묵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학투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도 학투는 연예계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학투 폭로를 당하고 있는 모양새고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전과 조금 더 다른 양상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나도 피해를 당했다 라면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법 쪽에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유명인에 의한 자신의 이 피해 사실을 듣고 공표하는 것이 만약 정말 허위가 없고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설픈 해명이라던가 우리는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라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요. 모두 긴장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나 우리 회사 아이들, 우리 회사 연예인이 학폭을 한 가해자라고 올라오지 않을까, 지목되지 않을까라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좀 보태 말씀드리면 당연히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법적인 대응 말하는 게 맞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세면 지금 진짜 이 피해자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게 또 하나의 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그래서 진실을 확인을 꼭 하신 뒤에 이제 대응을 했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학투라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앞으로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올지 모르니 정말 학교 폭력 안 된다. 이런 근절되는 학습 효과를 내기를 바라고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연예인이라든가 어떤 공개적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 단지 의혹 제기, 이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또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학폭 관련해서 연예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폭력에 휩싸인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술자리에 얽힌 후배와의 폭행 사건, 그리고 가해자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니 피해자였던 노인 폭행 사건의 진실, 그리고 추객과의 폭행 시비까지 다양하게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스타는요, 32년 차 배우입니다. 이분의 힌트,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무명 시절의 출연료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분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 접속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출연료가 20대에 번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접속이 97년도 영화거든요. 그 당시에 무명 배우 얼마의 돈을 받았을까요? 97년도. 네. 이때 네. 제가 학생이어서 아는데 네. 이때 제가 수업이 끝나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네. 500원이면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지금 2,000원이 넘습니다. 2,000원. 그럼 얼마일까요? 5,420. 그러니까 네 배가 오르네. 오. 네. 지금의 일당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된다면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좀 많았다라고 네. 하니까 한 10만 원은 주지 않았을까? 그럼 10만 요즘 원이요? 돈으로 거의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 거니까. 10만 원 그 당시에요. 너무 네. 적게 평가하시네요. 그거보다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0만 원 영화편 돈 되겠네. 출연하는 100만 원 건데. 돈.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00만 원입니다. 200만. 근데 사실 네. 이재용 MC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 원래 출연료는 100만 원이었는데 영화가 잘 됐잖아요. 네. 보너스로 100만 원을 더 그런 받았다. 네.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네. 그래도 네. 완전 단역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사도 좀 의의 있으시고. 있고, 그런 분이네. 저도 기억나는 네. 게 저는 그때 이제 그 소속 아나운서였으니까. 근데 출연료만으로 보면 6,000원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출연료 6천 원. 6,000원이요. 저희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는데. 네네네. 네, 하여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힌트도 한번 볼까요? 네, 2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헷갈리시니까요.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근황에 관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지금은 배우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우나 연예인분들 다른 일 하면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글쎄요, 그렇던데. 사업가로 변신하신 건가요? 사업도 했죠. 동남아 유학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또 빚도 내서 했었는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그래서 재계 불능 상태가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네. 하는데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을 하고 있는 스타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죠. 네, 배우 최철호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최철호 씨.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최철호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최철호 씨가 택배 일을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죠. 네, 최철호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요, 택배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배우라는 직업이 선택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미 쌓인 빚들이 있는데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족과 살던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철호 씨가 또 부모님을 또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택배 물류센터 현장에 이제 뛰어들게 됐다라고 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택배 일이 힘든 일인데. 네. 보통 힘든 네. 일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철호 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근황을 공개했는데
택배 물류센터 근처에 5평 원룸인 거예요. 근데 집만 그 근처인 게 아니라 진짜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최철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저녁 7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13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받는 일당이 15만 원이 좀 안 되는데 나한테 이게 굉장히 큰 돈이다 네.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접속 1997년도에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20여 년 지나서 이제 밤생 근무 13시간하고 15만 원을 받는데 네. 그 돈을 아주 크게 여기더라고요. 네, 그런 최철호 씨, 그러니까 이게 나락으로 빠지게 된 어떤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2010년도로 올라가요. 이때 이제 드라마 동의 출연 중이었는데 이때 여자 후배를 폭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돼요. 이 혐의로 이제 무리를 빚게 되는데 당시 최철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행한 사실 전혀 없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말 그런가? 대중이 좀 최철호 씨를 믿으려 할 때 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거였죠? 네, 바로 최철호 씨의 폭행 영상이 담긴 CCTV였었는데요. 이 CCTV가 공개된 후에 최철호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사죄는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 저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최철호 씨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럼 우선 최철호 씨가 그 여성분을 폭행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술이 만취돼 있었고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연기에 대한 평가, 이 후배의 평가를 듣고 이거에 격분해서 폭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해명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로 밝혀질 걸 초반에 왜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거죠? 그렇죠. 사실 모든 연예인의 사건을 키우는 건 연예인의 거짓말이잖아요. 최철호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비겁하고 얄팍한 생각이었다. 뭐냐면 너무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잠깐 얻은 인기, 그걸 잃어버릴까 봐 자신도 모르게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오랜 무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랜 무명이냐 보면 최철호 씨가 1990년도에 연극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넘게 이 무명 생활하다가 2002년도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두각을 보였는데 이게 쭉 인기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최철호 하고 알게 된 건 2009년 드라마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데뷔하고 19년, 20년 차 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바로 이렇게 동의까지 이어가면서 내가 이제 좀 인기를 얻나 봐 하는 그 시기에 그때 안타깝게도 일이 터졌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최철호 씨는 어떻게 됐나요? 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드라마에서는 일단 조기 하차를 한 상태였었고요. 봉사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을 통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철호 씨가 연기를 또 굉장히 잘하는 배우다. 네. 또 그때도 많은 분들 그리고 업계에 또 많은 분들이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라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드라마 몇 작품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작품들이 모두 다 아무래도 인기를 얻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인기를 재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연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연기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난해 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탈린이라는 영화 주연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관객 수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9,128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좀 흥행 완전한 부진을 보인 거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최철호 씨가 드라마 같은데 단역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역이어도 이 일을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 일당이 그래도 또 택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 5배 된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최철호 씨의 잘못은 전혀 변호할 마음이 없는데 주연을 했던 사람이 단역을 할 수 있다. 이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윤여정 씨가 정말 주연이었다가 결혼하고 미국 갔다가 한 10여 년 만에 한국 돌아와서 정말 전원일기에서 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아나 대사도 없는 이 단역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스카상을 받네만에 후보가 되네만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최철호 씨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단역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만은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철호 씨는 지금도 택배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 방송을 통해서요, 알고 지냈었던 형님이 크루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형님이 자기가 방송에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당연히 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다면서, 감사하게도 그 형님이 거처를 마련을 해주시고 또 저를 홍보이사로 채용해 주셨다라면서 달라진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 알아보죠. 자, 두 번째 스타. 37년 차, 데뷔한 지 37년 차 된 배우입니다. 결혼한 지는 28년 차가 됐고요. 이분의 아내분은 이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200년 전 땡땡.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분이 검도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해요. 검도칼 아직 검도. 누군지 네. 딱 알겠다. 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나 이 칼을 좋아하냐면 네. 방에 가득 전시할 정도고요. 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집에. 네. 그 아들들한테도 칼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칼 쇼까지 보여주고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아이들의 반응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워했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스타분들 더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뿌듯하고. 네. 네. 그럼 아이들이 보기에도 괜찮았나 보다. 엉성하면 아이들이 그거 그렇게 그쵸. 신기하지 그럼 않고 바로 차리죠. 무시하듯이. 크고 굉장히 멋지게 소화한 그럼 거죠. 검도 실력이 이분은 어느 정도나? 일단 이분이 네. 액션 연기를 정말 대역 없이 혼자 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이분이 검도를 시작해서 4단의 고수까지 아, 오른 그래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직업적으로 칼을 다루는 직업은 아닌 거고 스타인 거잖아요, 그죠? 스타죠. 근데 그리고 무사역 액션 같은 배우에 건- 많이 나왔던. 네. 그러면 예전에 뭐 200년 전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년 200년 전 땡땡. 그러면 200년 전에는 주로 칼이잖아요. 칼이었죠. 예? 그럼 네. 장군이었나 보다. 장수 맞을까요?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200년 전 장군. 장군이 많네요. 200년 전 아내가 장군.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뭐 데뷔 몇 년 차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데뷔 37년 차는 꼭 결혼 28년 차라고 김수현 씨가 얘기한 건 그래요? 분명히 부부가 같이 예능에 나왔다. 아. 저는 네. 그 말이 좀 네.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일반 가정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말을 타고 전국을 활보했을 것이다. 딱 거기에 어울린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사실은 감은 좀 감이 오는데. 좀 오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검도하면은 네. 한 분은 아니에요. 한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힌트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출연했던 작품 속의 캐릭터인데요. 이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는 방송국에서 어느 할 것 없이 남성성이 좀 강조된 그런 캐릭터들을 좀 선보였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대명사 배용준 씨 있잖아요. 네. 배용준 씨도 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허프한 역할을 할 정도로 남성성을 좀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남성성 강조되려면 그 암흑의 세계, 좀 어두운 세계, 주먹도 좀 쓴다는 뭐 네.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접근이고요. 네. 제가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대사인데요. 나 떨고 있냐?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잘 연기 잘하시네. 헷갈리시는 건 아니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가식이 아니야, 기가식. 대한민국 1세대 네. 터프가입니다. 아, 이거 뭐 바로 나오죠. 이거 뭐? 배우 최민수. 그렇죠. 정답입니다. 최민수 씨죠. 야, 뭐 대단했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건에 휩쓰였던 거죠? 네, 최민수 씨가요, 과거 70대 노인을 이태원에서 폭행을 한 뒤에 자동차 보닛에 매단 채 도주를 했다라고 최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최민수 씨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정작 진실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민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네, 혐의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앞서 나왔던 보도가 오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민수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이 노인 음식점 주인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상금을 노리고 최민수 씨에게 이 잘못된 이야기를 언론에 전달이 되도록 뭐 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 노인이 수백억 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태원에 소유한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식당 주차장에서 굉장히 좀 잘 되는 식당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차량들이 막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길들이 또 좁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차량들이 그 뒤로 쭉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 그래서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이 차례 견인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이 식당 주인이었던 이 노인과 실강이를 하고 네.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왜 이때 있었을까요? 최민수 씨가 그때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민수 씨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청 직원을 이렇게 도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노인이 최민수가 나를 폭행했다, 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지금 노인의 주장대로 노인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차에 매달려서 또 끌고 갔느냐 이 부분과 아니 폭행은 없었고 예를 들면 실갱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차에 매달려 간 어떤 100m 정도 그건 있었느냐 요걸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차에 매달려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는 경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폭행까지 다 합해져서 때렸네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면밀하게 조사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 노인 폭행 부분에 대해서 네. 무혐의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은 다 떠들썩하게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무혐의 받았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하다 보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최민수 씨 노인 폭행 사건을 아시나요? 했더니 무려 86.1%가 안다. 예. 근데 이게 무혐의 나온 걸 아시나요? 했더니 그의 절반도 안 되죠. 31.5%만 안다라고 네. 했던.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만약에 진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최초 보도만큼 네. 마무리 보도도 좀 컸으면 제대로 됐으면 예. 아마 모든 연예인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민수 씨도 이 왜곡된 언론 기사 보고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했을까요? 근데 최민수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다고요. 저도 그거 기억하는데 그거 왜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기자회견장에 당연히 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좀 매달리긴 했었대. 근데 최민수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폭행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민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혐의 판결 받았지만 당시에는 상대가 노인이다 보니까 억울해도 말을 아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누가 와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억울한 상황 뭐 변명하고 이제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고통을 견뎌보겠다. 오히려 그게 내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본인은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민수 씨가 평상시에 굉장히 나 남자답다 막 이렇게 멋있다 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노인이야. 근데 젊은 애가 뭐 변명하고 그러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오해를 또 키웠던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네, 최민수 씨는 이 폭행 논란 이후에 뭐 활동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만 안 한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갔었잖아요. 우리가 또 요즘에 안 나오지 했는데 한 방송사 카메라가 갔더니 산속에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최민수 씨가 속세를 떠나서 수동승처럼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 논란이 무혐의로 끝났죠. 근데 최민수 씨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혐의 판결 나고도 한동안 오래 산속에 있다 내려오고도 바로 방송 복귀하고 요 상황에서 조금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쨌든 최민수 씨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군요. 집거까지 할 정도였으면. 맞습니다. 최민수 씨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강한 남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적 고통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예인이다, 배우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 살아간다는 거, 그거가 나는 수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 내가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수련하며 연마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상이다. 그 과정에 배우도 있고 내 삶도 있다. 어떻게 보면 산속에 다녀오시더니 돌을 튼 듯한 이런 발언도 하셨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뭐 아내분도 그렇고 방송에 함께 나오는 모습도 봤거든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데뷔하기 전에 방배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영 강사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보통 수영하러 배우러 가면 한 반에 25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 이분 반에는 50명이 넘는 분들이 몰릴 정도였고요. 그야말로 아주머니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저 볶음 봐요. 예? 아주머니들의 대통령이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주부 회원들의 선물과 애정 공세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다. 말도 못할 정도라면 정말 본인이 말할 정도라면 어마어마했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 회원분들이 그냥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이분만의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수영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회원이 오시면은 최대한 오래 다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자세들을 너무 빨리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성격이 이렇게 좀 활발하시고 네. 터프하시니까 좀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네. 3개월 안에 한 자세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영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도 좀 이렇게 들어주고 네. 그렇죠. 다리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에 네. 좀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수영연맹에서 회원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도구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구까지 썼을까요? 뭐였을까요? 보통은 이제 배에 들어주고 네. 다리 잡아주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정답. 네. 수영장에 가면 키판 있잖아요. 네, 키 그거 했겠네. 키판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회원의 배를. 그래, 그걸로 했겠네요. 배를.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아서 조금 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니면 골키퍼가 쓰는 장갑 같은 거. 살이 안 나게. 장갑. 글러브. 하체가 없도록. 골키퍼. 네. 일단은 조금 참신하긴 했는데요. 자,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자리채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저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채?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분은 왜 인기가 많았겠어요? 물론 외모도 잘생기고 네. 몸도 좋았지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잠자리채로 이렇게 배도 들어주고 하니까 뭐 처음엔 좀 좋았을 수 있는데 네.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원래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수영 강사 출신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네. 기억나는 분들 좀 계시긴 또 있죠. 한데. 누가 있어요? 네. 네. 새로 떠오른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장민호 씨가 지금의 이 장민호가 있기 전까지 아이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 무명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생활비를 벌고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수 활동이 좀 어렵던 시절에 스튜어드부터 수영 강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꿈꿨는데 그 중에 바로 척하고 붙은 것이 바로 이력서를 내자마자 붙은 것이 수영 강사였습니다. 수영 강사를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직장인을 가르치는 저녁반 선생님이 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장민호 씨가 또 외모가 출중하고 가르치는 네. 솜씨가 너무 또 뛰어났던 거죠. 오전반 그 어머니들 팀까지 소문이 났는데 원래 수영장의 꽃은 오전입니다. 맞아요. 원래 그 모든 권력을 오전반 어머니들이 그래요?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왜 우리는 장민호를 안 넣어주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장민호 씨가 약 2달 만에 네. 오전반으로 이 발탁이 되는 그래요? 아주 파격 발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도 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나서 뭐 나중에는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게 되는 그런 선생님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수영하니까 두 분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소지섭 씨. 맞아요. 근데 이분은 뭐 수영 강사 정도가 예. 아니라 선수였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수영 강사하니까 분명히 떠오르는 오늘 이분이 폭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 강사 확실한 분이 김승수 씨.
씨. 김숙시 씨가 체육학 전공해서 수영 강사인데 어쩌면 최 기자가 말한 이 똑같은 에피소드가 김숙수 씨도 있었어요. 갔는데 막 이제 오전반에 캐스팅 되고 또 거기다가 다른 옆에 수영장에서도 우리 쪽으로 오세요. 월급 더 드릴게요. 소문이 이랬던. 나는구나. 김숙수 씨도 수영 아주 잘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특징은 잡았어요. 굉장히 훤칠한 외모를 갖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힌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강사 출신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제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이분 맞는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의 취미에 관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취미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한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프로그램에 나가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무인도 갈 때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으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분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에 장비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비? 장비가 필요한 취미 생활이요? 네. 뭘까요? 장비가 그게 필요한. 무슨 장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장비 어려운데요? 골키퍼는 뭐 장갑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뭐지? 검도 한다면 검이 필요할 것이고. 무인도에 뭘 챙겨가? 뭐죠? 여기는 거의 네. 힌트를 좀 뭐예요? 더 주셔야 될 것 뭘 같은데. 일단은 3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2가지는 물과 칼. 그러니까 생필품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필품만큼 중요한 도구인데 이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좋아해서 이것이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래? 인생처럼 똑같다. 노력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못 잡는다. 잡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이거 낚시 아니에요? 낚시. 잡는 거니까 낚시. 자,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연예계 낚시 광입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는 낚시채 필요하죠. 잡아먹어야지 뭐. 그렇죠. 수영 선수 출신에 훤칠하고 몸이 좋으시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 누구실까요? 저기 아니에요? 이태곤 씨 아니에요? 이태곤 씨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태곤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태곤 씨가 한 호프집에서 이제 같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다른 손님 2명이 와서 이태곤 씨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이제 이태곤 씨가 싫다 이렇게 거부를 하자 막 주먹과 발로 차고 때렸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태곤 씨가 먼저 맞은 상황이에요.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태곤 씨가 맞은 거예요? 때린 게 아니고? 난 체격도 건장하고 그러니까요. 운동도 하고 이래서 때린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맞은 거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맞았지만 그러면 건장하니까 그 뒤에 맞서서 뭐 하다못해 쌍방폭행이라도 일어났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 당시 소속사가 또 얘기했고 경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먼저 맞았지만 이태곤 씨가 응하지 않고 계속 참았다 그래요. 그래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태곤 씨가 아무리 몸이 좋다 하더라도 성인 남자 2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면 굉장히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태곤 씨가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져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거 배우가 얼굴을 그렇게 상했으니 이거 피해가 컸겠네요. 그렇죠. 이 폭행으로요. 배우 이태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무엇보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태곤 씨 당연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태곤 씨가 피해자 측에 경제적 손실과 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3억 9,900만 원의 이 손해배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 때린 사람들, 피의자는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태곤 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피해자 신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증거는 있었는 모양이죠. 보통 이제 이런 폭행 사건 이럴 때 이 술집에서 일이 생기면 CCTV부터 찾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지금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한 목격자가 글을 쓴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호프집에서 여자친구랑 술을 먹고 있다가 봤는데 이태곤 씨가 그렇게 맞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대응하지 않았다. 상대를 때리지 않았다. 내가 그걸 분명히 봤다. 이런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네, 목격자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덕분에 무죄가 밝혀진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맞으면서 그냥 이거 하고 계속 맞고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싸움을 몰라서 그런 얘기일 글쎄. 수도 있지만 이태곤 씨 이 건장한 체격을 보면 왠지 이렇게 맞지만 않고 뭔가 반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체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곤 씨가 사실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조교로 생활을 했었고 또 수영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격이라고 하죠. 내 몸을 지키기 네. 위한 반격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막 이렇게 가해자들이 이게 때리고 있었을 때 네. 어느 순간 머릿속에 필름이 샥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일, 내가 이뤄왔었던 것들, 날 좋아해준 팬들,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내가 이걸 똑같이 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끝이 이 결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면, 이 주먹이 나가면 쌍방폭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맞으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정말 대단하네.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게 방어 않아요. 본능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맞고 있었다는 게 연예인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거야. 네. 근데 정말 연예인이라서 이유 없이 맞은 네. 경우다라고 참 제가 다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이태곤 씨가 순간적으로 내가 연예인이 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태곤 씨를 이 상황을 알고 나니 이태곤 너무 멋있다. 이태곤 진짜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기 잘했다 싶더라.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현재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사실 이게 이제 법정 공방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태곤 씨가 요구한 금액이 거의 4억 가깝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행히 지난해 이 법원이 공고한 합의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3년간의 법정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그럼 이태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그럼 잘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도 아니었는데 금세 복귀할 것 같지만 사실 이태곤 씨가 그렇게 금세 복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예능으로 슬슬 시동을 걸다가 이 채널A 도시오브에서 사실 이 많은 대중이 굉장히 그 이태곤의 매력에 빠졌고 그게 이어져서 또 최근에는 드라마 주연 맡으면서 활발한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에 휩싸인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간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고요. 4위는 퍼펙트 케어, 4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몽환열차편이고요. 2위 소울, 대망의 1위는 미션 파서블입니다. 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 박스 오피스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서 뭘 좀 할까 이런 고민들 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또 영화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고민을 행복한 아침이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보면 좋을 영화들 같은 것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떤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2020년이 최악의 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코로나19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다룬 영화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영화는 2019년에 개봉했던 한거 유관순 이야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운동 이끌었었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만세운동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히게 됐는데 몸은 비록 갇혔지만 그의 독립의 의지, 정신의 자유 이거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8호실 안에서 그 여성들과 또 유관순 씨가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그 자유를 향한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갔는지 그 1년 정도의 얘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예, 또 올해가 유관순 열사 서거 10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말 유관순 열사는 여성 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그렇죠. 근데 홍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까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나 8호실 여성분들의 이야기는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인 MC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기도 하고 신선한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몸이 자유로울 때 독립운동에 나서는 것보다 어떤 그 안에 갇히고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 의지와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영화가 흑백으로 찍혔죠? 흑백으로 제작이 됐죠? 네, 그 답은 일단 감독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언론 시사회에서 감독이 이 작품을 흑백을 찍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지옥을 컬러로 담게 되면 관객들이 너무 가학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볼 때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한 권은 자극적인 이미지를 좀 최대한 걷어내고 배제하고 온전히 이 유관순의 고뇌에 집중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중간중간에 컬러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던데요. 네, 전 참 그 부분이 참 좋았었는데요. 표면적으로 이 컬러로 연출된 장면 같은 경우에는 형무소 이전의 장면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화가 다른 시간보다 더 과거의 시간을 컬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저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는 유관순 열사가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 또 그녀가 뭔가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 이런 시간은 컬러로 나오면서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영화의 그 구성을 배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화 가볼까요, 이제?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암살입니다. 이 영화는요, 19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만든 영화인데요. 조선 총독 일본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시게의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친일파 처단을 위해 결성된 3명의 저격수와 1명의 청부 살인업자, 일본의 밀정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인 영화 같아요. 그렇죠. 최동훈 감독 도둑들에서도 보여줬지만 작품성, 흥행성 같이 두루 갖춘 감독이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전지현 씨, 하정우 씨, 이정재 씨 스타 배우들까지 합류를 하면서 당시의 대중들의 큰 환영 속에 1270만 명 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영화 네.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에 개봉했던 국가부도의 날인데 바로 IMF 1997년에 있었던, 그런데 그 일주일 앞두고 이 IMF 국제금융통화기금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IMF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는 국가부도의 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국제금융협상에 임한 그 주역들, 그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했었는지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현실의 상상력이 더해졌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뭐 조준 씨 비롯해서 김혜수 씨 비롯해서 유한 씨 비롯해서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영화를 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게 곧 시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행복한 아침이 나섰는데요. 미션 5030, 오늘은 또 어떤 양심 운전자를 만나게 될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달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미남 박사님이시죠. 근데 홍성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남 홍성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총이 아니라 총 맞습니다. 총 맞아요? 스피드 건입니다. 네, 스피드 건이죠. 예. 네. 총이 맞는데 이게 속도를 재는 거잖아요. 예. 네, 저희 프로젝트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 안전속도 5030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의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그리고 생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곳은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일반 도로는 제한속도 50km 이내로, 생활권 이면 도로는 제한속도 30km 이내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재 전국 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렇게 이 밤에, 야심한 밤에, 제가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꼭 이렇게 해야 됐나요? 새신랑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주간에 저희가 촬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교통에 저희가 촬영 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에 영향이 가장 적은 야간에 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이동이 적은 밤 시간에도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진짜 양심을 가진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기 위해 야간 촬영 결정. 오늘의 미션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종로.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교통의 중심. 종로 3가 기준 하루 평균 교통량은 무려 19,200여 대. 교통량이 많은 이 구간은 국내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이 적용돼 제한속도 50km 이하로 시범 운영 중인데 과연 종로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도로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종로 5가역에서요. 세종대로 방면 쪽인데요. 이 도로의 특성은 좀 어떤지 좀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도심 내 간선도로에 5030을 적용한 도로입니다. 네. 최근 3년간 78건의 중상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보행자의 사고가 그중에 한 4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한속도 50km가 더욱더 좀 잘 지켜져야 하는 구간이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속도가 60km가 됐을 때 네. 보통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50%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저희가 밤 12시부터 이렇게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딱 2시간만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종미 앞에서 종로 3가로 향하는 150m의 직선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 차로로 달려오는 차량을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5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지금 12시예요. 네. 예전에 이 종로 쪽에 피막골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아세요? 이름만 들어보고 가본 적은 막걸리를 없습니다. 마시는 그런 골목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종로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좀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일단은 뭐 거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택시가 대기 중인데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파란불을 받고 지금 이제 1차 지점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시작과 동시에 들어오는 한 대의 차량. 과연 속도는 얼마나 될까? 61km입니다. 61km. 아쉽네요. 예.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제한속도 하향되기 전에 60km였던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에 60이기 때문에 60으로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뀐 거를 표지판을 보고 50이었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표지가 안 보여도 네. 기본적으로 도시의 속도는 50이다. 이렇게 50이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니시면 이제 될 것 전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출발을 하는데 맨 앞에 오는 주황색 택시. 지금 과연 내 1차 지점을 몇 킬로로 통과할지. 네. 예, 보다 지금 빠르지는 않아요. 잘하면은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네. 45km요. 1차 지점. 네, 성공입니다. 1차 지점 성공. 45km. 네. 예. 50km 이하죠. 자, 그럼 2차 지점은 과연 몇 킬로일까요? 2차 지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56. 실패입니다. 예. 네. 이게 전에는 이게 60이기 때문에 성공인데 56이에요.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 해서 양심냉장고 때는 정지선을 이렇게 그렇죠. 지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지선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네. 준수해 주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5030이 속도가 아니고 나이로 이제 50대 그러니까 또 이거- 30대처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저는 예. 처음에 그게 아니죠. 이게. 나도 이게 세장되는 건가? 나 45인데? 예. 그랬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50 속도와 30 속도 둘 다 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도죠. 예, 네. 지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한 속도를 지켜주는 운전자들이 많이 제한 늘어나길 속도, 기대합니다. 5030. 5030이니까요. 박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로 이게 속도를 줄이면 어떤 사고 가능성도 좀 확실히 좀 줄어드는 확률이 좀 있나요? 예, 저희가 충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네. 차량의 속도가 60km일 때는 92.6%의 중상 가능성이 있었고요. 네. 이제 10km만 낮춰도 50km로 낮춰도 약 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속도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실험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시속 50km로 달릴 땐 바뀐 신호를 보고 장애물을 피할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자 바뀐 신호를 보고도 미처 피하지 못해 장애물을 모두 쓰러뜨렸고 충격으로 차 안에 설치된 카메라까지 떨어졌다. 보행자 충돌 실험에서도 속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험 결과 속도를 60에서 50으로 10km만 낮춰도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나 떨어졌다. 2018년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시행한 지역의 경우 전체 사고 건수는 13%나 줄었고 사망자도 60% 넘게 감소했더니 정말 놀랍죠. 속도가 좀 낮을수록 사고가 났을 때도 중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낮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53km) 너무 아쉬워요. 예. 56km. 아쉽습니다. 61km. 61km. 네. 평소에 좀 운전 습관은 어떠세요, 박사님은? 저는 항상 숫자 써 있는 대로, 표지판에 써 있는 숫자대로 운전을 합니다. 써 있는 대로. 예, 50km에서는 50km 이하, 30에서는 30 이하. 정말 예. 이 방송을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장님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지금 신호 대기하는 저 트럭인 것 같은데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맨 바깥에 있는 하얀색 트럭이 가버렸네요. 트럭이 우회전을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네. 지금 뒤에 오는 택시가 한 대 있거든요. 예, 천천히 오는 택시가 네, 주황색 택시. 32km입니다. 32km.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지하셨어요. 여기 신호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신호 때문에 정지 예, 속도가, 때문에 예. 이거는 네.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제작진은 내가 타고 새신랑은 속이 탄다. 바로 그때
네, 지금 뒤에 또 택시가 오네요. 뒤에 택시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택시 한번 잡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신호 대기 중입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예, 느린데 느리게 오고 있어요. 상당히 요거 가능성 있습니다. 네, 1차 지점 과연 몇 킬로로 올지 성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과연 39km입니다. 39km. 네. 자, 1차 성공이고요. 네. 자, 2차 주변의 차보다 현저히 느리네요, 네, 차가. 정말 느린데요? 와, 진짜 속도를 잘 준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요거 가능성이 예, 두 번째 지점. 있는데요. 오늘의 미션 장소 종로. 모범 안전운전자의 탄생을 모두가 숨지겨 기다리는 상황. 과연 2차 지점도 제한 속도 이내로 통과할 것인가? 네, 요거 가능성 어디죠? 30입니다. 예? 30! 예, 지금 30km. 잡아주세요. 성공입니다. 성공! 와. 걸뜬 마음으로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나러 출동! TBS가 진행하는 채널A 프로그램 부탁드리는데요. 마침내 애타게 기다린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 심야 시간대도 이렇게 저속으로 좀 50km 이하로 달리셨는데 평소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네 안전운전을 좀 하려고 하시고 왜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30km로 제한돼 있고 네 맞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해서 좀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바로 그게 안전속도 503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셔가지고 저희가 또 선물을 또 선생님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안전자 분 중에 처음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첫 그래서 선물이십니다. 첫 선물이고 네,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뽑아주시면 과연 어떤 선물을 뽑아놨는지 우리 박사님 한번 네 봐주시죠. 일단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30만 원! 와! 선생님! 어제 지혜 빨리 들어가야 돼.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 하셨어요. 네. 이제 퇴근하셔도 돼요. 10만 원.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선물이고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속도를 또 준수해 주시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큰 도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5030 네. 그 속도 준수해 주시고 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속도 이외에도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년 무사고예요. 아, 예. 40년 무사오세요? 아, 진짜요? 저는 45살이라. 네. 저는 아직 40년을 못 살았습니다. 네, 45살이라. 괜히 얘기했어요. 채우려면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미션 5030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미션 5030 석세스. 석세스. 아, 영어를 좀 하시네요. 석세스. Can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오, 네. thank you so much. 야, 역시 글로벌 하시네요. 예, 역시 네.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미션 5030 그러면 석세스로 하겠습니다. 미션 5030 석세스!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앞으로 엽산이나 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제공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업무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 마음 편한 임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 편한 임신 택배 서비스는 마음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해 물품을 수령한 후 임산부가 사전에 선택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전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노출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택배 비용도 대폭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임산부를 비롯한 가족분들, 또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땐 좀 쌀쌀하던데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는 거죠? 네, 낮부터는 기온이 제법 오르는데요. 그래도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집니다. 가볍게 입고 또 벗을 수 있는 겉옷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